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엿새째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으로 생활시설을 촬영하거나 공동 세탁기를 이용한다는 등의 노출이 있었는데요. 시설 생활 중인 교민 한 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의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직에 오릅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출범을 했지요. 오늘의 뜨거웠던 이슈들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제3시대 중도 통합은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기존 정당들과의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중도 시정을 추구하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당 내부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번에는 3당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을 거론했는데요. 도로 국민의당, 호남당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봅니다. 각자의 의견들은 당에 전달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와 또 전략과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당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3부에서 만나보고요. 4부에서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국가 부패지수가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 권익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돌아온 한국 교민들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격리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한에 있을 때 저희와 인터뷰하셨던 분으로 지금 아산경찰 인재개발원에 지내고 있는 분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 연결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게 돌아오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지내고 계신데 어떻게 불편한 건 없습니까? 예, 지금 잘 있습니다. 방 안에서 생활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건 있지만요. 예. 아주 편안하게 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지금 며칠 되셨죠? 지금 이제 오늘 5일째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열흘은 좀 더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 후베이성에서 아산에 올 때 가정,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바로 버스로 이동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한 티에너 공항에서 타서 김포공항에 내려서요. 예. 1차 체온 검사, 체온 측정하고 나서 준비된, 버스, 차로 전부 다 타고, 그 다음에, 이쪽 아산 경찰인력 개발원으로 바로 오게 됐습니다. 예. 지난번 중국에 계실 때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이게 대중교통이 안 다닌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중국 공항까지는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요. 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선수촌이기 때문에 예. 체육국에 부탁을 해서 공무용 차를 미리 준비를 해서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집결지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교민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다른 교민들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신 분들은 그쪽으로 그 335 짤저석 같은 걸로 사이가 나고요. 예. 그다음에 멀리 계셨던 그 위성도시나 이런 다른 도시에 계셨던 분들은 오시는데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근처 직결지에 투숙도 하고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그 SNS로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왔던 걸로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701분이 오셔서 700분이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걸로 일단은 판정이 됐다고 하는데 시설에서 건강 상태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일 그 오후 5시 지금 이제 금방 또 했는데요. 예. 오후 5시에 한 번 하고 아침 9시에 그래서 하루에 2번 체온 측정을 그 임상 기록부에 적어 놓으면은 의사분들이 와서 다 가져와서 다시 체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방 안에서 있기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밖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TV 좀 보시고. 네네. 감독님도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은 한 종편에서 전염될까 걱정인데 그 시설에서 공용 세탁기를 사용해서 빨래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빨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그 안에 그 물품들 생활 필수품들이 전부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2주 그 격리할 수 있는 제품들을 다 준비하고 와서 예. 굳이 여기서 이제 빨래할 수 있는 것은 속옷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속옷 정도는 그 여기 안에서 그 샤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제 빨아서 또 여기 베란다에 그 빨래 거지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빨아서 넣으면은 전혀 그 문제가 없고요. 공동 빨래터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있는지 나가보질 않아서 저는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1인 1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방에 세탁기는 다 구비돼 있습니까? 네? 세탁기는 다 구비돼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세탁기는 없습니다. 세탁기는 여기는 세탁기는 없고요. 예. 그 세면도구 안에 그 목욕탕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래를 하시고. 네, 거기서 충분히 다 빨래 할 수 있습니다. 손빨래 네. 하시고. 공용 네네. 세탁기는 본 적이 없으시고. 예, 저는 공용 세탁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불편해하는 교민들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그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여기 워낙 많은 또 교민들이 오시고 또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습관도 다르고 또 기호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람마다의 다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사람마다의 어떤 차이점은 있겠죠. 예. 전혀 없으려는 부분은 없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또 단체 생활도 많이 해보고 예. 또 이런 그 숙소 생활도 많이 해봐서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낯설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일반 분들은 글쎄요,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해봤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생활 안 해보셔서 아무래도 조금은 좀 낯설고 적응하는데 힘이 좀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예,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전세기 정부에서 띄워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셔온 거에 대해서는 나쁜 말은 안 나오겠네요, 그 안에서는. 고맙죠. 예. 지금 중국 자체가 워낙 지금 후베이성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한 10개 넘는 한 14개 정도 되는 그 도시들도 지금 다 통제가 돼 있거든요. 예. 그 밖에 지금 나가기가 힘들고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병상이라든가 뉴스에 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렵고 또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렵게 되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예. 다행히 이렇게 전세기를 통해서 나와서 또 이런 데서 머물고 안전하게 체크하고 이런 부분만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감독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교민 수용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은 그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죽어나고 이러니까 예. 당연히 염려한다고 저희들은 뭐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또 성숙하고 또 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 되니까 또 그 시민들도 나오셔서 뭐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그 프랭카드로 뭐 좀 잘 쉬었다 가시라는 프랭카드 들고 오시고 상당히 그 문을 열고 손이라도 흔들어 주고 싶었지만은 워낙 그런 부분이 또 그 철저하게 봉쇄돼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진천 그 계시는 시민들이나 또 여기 아산에 계시는 그 시민들한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고맙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각 언론사에서 그 시설 위쪽으로 드론을 띄우고 있고 많이 그래서 정부에서 자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또 이 사생활 침해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계신 분들끼리 어떤 얘기 없었습니까? 여기는 지금 다 그 방마다 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게 직접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또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지금 그게 다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뉴스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글쎄요, 그냥 방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냥 뉴스만 접하지 그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2주 격리 생활 끝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저도 중국에서 한 10일간 그 숙소에서 그 격리 생활하고 매일 밥이 그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락만 먹었는데 또 여기 와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국 음식이니까 그래도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면은 그래도 따뜻한 집밥에 김치 얹어서 좀 맛있게 먹고 싶고요. 또 설에 그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산소에 좀 들렸다 오려고 합니다. 예. 당분간 중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당분간은 지금 못 하고요. 계속 그쪽하고 지금 그 SNS 통해서 연락하고요. 또 전화로도 물어보고 본래 지금 통지가 1차로 온 것은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14일날, 13일날 저녁 선수들은 들어오고 14일날부터 근무한다고 1차 통지가 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워낙 그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좀 많이 속출하고 우한에서만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이게 또 2차 통지가 오면은 또 많이 밀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감독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박종천 감독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자유한국당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끝이 났죠? 예, 좀 전에 있었던 끝났습니다.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끝났고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그 황교안 대표의 그 출마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 원래 빠르면 오늘 결정 난다 이런 얘기 있어요. 토론은 끝이 났는데 아마 주자급들이랑 따로 이제 1대1로 면담,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주자급 후보들과 면담 1대1로 좀 만나보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조정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는 뭐 이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관심 사항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건데 그건 결정이 안 났네요. 예, 그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할 지금 다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그 기류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황 대표 오늘 또 당 아침에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가지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제 총선 행보는 제가 판단할 일이고 제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 뭐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이제 발표하라고 하면 이때 발표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험지 출마, 이제 종로 출마도 강력하게 시사를 좀 분명하게 하는 듯 했는데 다시 좀 뒤로 후퇴한 느낌입니다. 예. 그 시기도 놓쳤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이럴 바에는 불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조금 이게 장고가 이어지는 동안에 예. 여론조사에서 좀 많은 나오니까. 약세가 나오고 예. 그러던 와중에 또 어제 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또 치고 들어왔어요. 정말 출마하겠다. 예.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이제 지금 또 나간다고 해도 이게 또 떠밀려 나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오는 편이 낫지 않냐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근데 종로에 누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타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 비례 전희경 의원, 뭐 홍정욱 전 의원도 거론이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예.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래 대구 수성을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제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들을 들여서 이제 나올 준비를 사실 적극적으로 밀면 아마 나올 것 같은 기류인데 아직은 좀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전희경 의원은 젊은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 이제 한다면 문재인 대 손수조 구도 뭐 이런 예, 걸 예. 좀 볼 수 있고 근데 홍종욱 전 의원은 지금 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예. 딸 그 예전에 이제 뭐 향전시서 의약품 관련한 이슈 예.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도 기자들이 이걸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그까지는 안 나갔다. 이분들의 이름까지는 아직 안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뭐 주된 거는 검역 인력 보강, 뭐 진단 치료 장비 증설 등 하는데 이제 돈을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라는 예비비를 게 주된 투입하겠다. 내용이었고 예. 뭐 또 이제 이 지금 시국에서 이제 피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뭐 1년간 최대 1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서 당이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매점 매석, 뭐 마스크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매점 매석 금지 이게 심각하게 수급 상황이 저해되면은 긴급 조치를 후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예. 뭐 인력이 모자란 건 사실이고 예비비라는 건 또 이럴 때 쓰라고 원래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입국 금지 조치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네요. 네, 뭐 신중히 상황을 뭐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좀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신중히 하자 하고 의견을 모았다는데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있는 걸 이제 의식을 한 듯 정세균 총리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가지고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언급을 또 했고요. 교육부도 대책 발표를 했네요. 예. 윤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 주요 대학 총장하고 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입장문을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3월에 이제 대학 신학기 개강 시즌을 앞두고 예. 이제 중국 유학생 및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이 귀국을 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직원도 포함을 해서 별도 입국장을 마련해가지고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14일 동안 업무를 하면 안 되고 등교도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 신학기 개강 시기를 그 3월에 한다면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스스로 조정을 해라. 연장을 좀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걸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보건안전 공약을 발표했네요. 네. 오늘 아침에 뭐 당정에 대응하기 위해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예. 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뭐 그리고 권역 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개선, 뭐 이걸 골자로 하는 이제 보건안전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눈에 띄는 거는 당장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를 살 때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삭감한 게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꼬여 있는데요. 예. 뭐 결론적으로 비슷한 취지인데 예. 그 이번에 이제 마스크 대란 속칭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이제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법 여건 4+1 협의체가 깎지 않았느냐. 작년에 예.
114억 원을 삭감했다. 한국당에 설명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당이 오히려 더 이제 전년 대비 증액분을 380억 원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1이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삭감하자고 주장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들의 이제 지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소득층의 마스크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황사 문제도 있으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식을 열었네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식을 열었습니다. 그 영남 지역 5개 시도당은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중앙당을 만들었고 새로 지금 대표로 추대된 한성교 의원을 비롯해서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들도 다 출동을 했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도 추가로 합류했습니까?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지도부 구성은 이제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조훈현 비례의원인 조훈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는 그 경남 창원진에 재선한 의원인 김성찬 의원 두 분 다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이죠, 이번 총선. 그리고 최연애 의원도 결정을 했다는 당 핵심 관계자 발 보도가 있는데 제가 확인키로는 어제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또 마음이 바뀐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심 한 수명 정도 해서 3번을 받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세 번째를 받겠다.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소동이 있었다고요? 예, 그 오태양 우리미래당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행사장 단상에 올라가서 창당 반대를 외치다가 제지당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창당 방해 및 또 정당 행위 방해인가요? 그런 종류의 죄를 엄중히 묻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동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후임 대변인을 내정했다는 소식인데 중앙일보 출신이네? 예, 그러네요. 강민석 중앙일보 부국장이라는 분인데요. 이제 이것도 저도 보도를 봤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시기가 이번 주 내로 발표 시기가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강 부국장하고 한정우 부대변인 2명을 이제 신임 대변인 후보군으로 좁힌 뒤에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벌였는데 이제 가닥이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고민의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직 언론인이 자꾸 청와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이 사표 쓰고 바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잘 고쳐지지는 않네요. 근데 그게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니죠. 전례가 자꾸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인데 그 국회에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그 관련 사건 관련인 13명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 일련표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얼마 전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공소사실 요약본을 보냈습니다. 국회에다가? 그 전문 제출을 하면은 이제 사건 관계인 사생활 및 명예 침해 우려 이런 걸 이제 문제시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권이 반발이 컸죠. 오늘 하나 말씀드리면 좀 전에 또 한국당에서 보니까 그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또 이 건과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엮어서 특검법을 또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례는 없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동안 다 줬던 것 같은데.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원래는 기소 전 단계에서 유출이 알려졌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공소장이 나왔다는 거는 기소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 참여연대도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까? 참여연대도 이 지적을 했다는 것이 이제 법무부에 좀 입지를 좀 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오후에 논평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크다. 그리고 법무부가 내놓은 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연은 공색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13명의 기소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일단 법무부에서는 이게 이송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했던 잘못된 기소 아니냐, 정치적 기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나름의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보는데 국회에서는 당연히 특히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삼을 수 있겠죠. 세게 아마 충선 내내 이걸 갖고 가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예.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향한 퇴진 요구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손학규 대표가 호남 3당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이야기인데요. 합당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통합 제안을 받은 정당은 어떨까요? 민주평화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손 대표가 제안한 3당 합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한솥밥 먹던 식구들이죠. 바른미래당, 뭐 대한신당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원래는 국민의당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제3당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분열의 치유 회복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럼 환영하는 입장이십니까? 뭐 3당 통합은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3+알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왜 추진하느냐. 선거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비례성은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하자는 것이고 의석을. 그다음에 대표성은 국회에 전혀 대표되지 않은 국민을 닮지 않은 괴물 같은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자. 그래서 대표되지 않은 큰 집단이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과 꾸준히 연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부분과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대한신당 입장은 어떨까요? 어쨌든 민주평화당과 같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만난다고 할 때 뭐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명분이 없는 분열이었죠. 예.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치적 책임 부분은 뭐 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차 분열, 호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호남의 진보그룹, 개혁그룹 내에서의 대안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1차로 안철수 씨가 깼고요. 예. 이제 깨서 이제 보수로 끌고 갔잖아요. 예. 뭐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합쳐서 그건 완전히 민심에 대한 배신이죠. 예. 두 번째 이제 민주평화당을 또 깼단 말이죠. 예. 그거는 뭐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흔들기밖에 안 된 거였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잘못된 분열이고 이거를 이제 합치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분열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그 개념 규정에는 명확히 동의할 필요가 있죠. 예. 3당 합당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 정당의 이념이랄까요? 뭐 정체성이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이념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의 이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좀 더 장사가 잘 되고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뭐 정치의 본래 목적이기도 한 거죠. 예. 손학규 대표가 제3지대 중도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철수의 중도 실현과 뭐가 다르냐,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뭐 국민의당을 이제 깬 사람이 이제 안철수 씨인데요. 예. 깨서 이거를 보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명백히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호남 정치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호남 정치에 관한 한 안철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안철수 변수는 사라졌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호남 이야기 또 안철수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묻지마 민주당 기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을 하게 되면 3번이 되게 되는 거지요. 3번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호남의 유권자들로서는 1번 아니면 3번이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은 1번밖에 없었는데 3번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면 이것은 행복한 선택지라고 볼 수도 있지요. 2번은 찍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1번을 찍느냐 3번을 찍느냐는 건데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뭐 90% 100%를 한 당에 몰아줬잖아요. 몰아줬더니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지역 정치가 완전히 그냥 그 담합 구조로 부패 구조로 흐르거든요. 역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을 완전히 100% 몰아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고 경제도 독점이 나쁘듯이 정치의 독점은 더 폐해가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수준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뭐 일방적으로 묻지마 민주당 이렇게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호남 주민들이 뭐 지역구는 1번, 비례는 3번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은 말하자면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후보는 또 뭐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물 우선의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다. 지금 7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시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전은 시작됐습니다만 대진표를 정돈하는 과정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알파가 되면은 이제 기호 3번을 얻게 되는데요.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이 3번을 하겠다. 현역 의원들 뭐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을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는 건데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독일이나 뉴질랜드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 등장했을 때 가차없이 응징해버립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알바니아 수준으로 보느냐,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느냐, 독일이나 뉴질랜드 수준으로 보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계산했던 것처럼 비례 한국당을 짝퉁을 등장시키면 거기 찍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게 아마 잘못된 꿈이었다는 것을 허몽이었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은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데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치가 이대로 좋다고 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를 바꿔보자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약대 집단,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으로 약한 대집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 또는 농민 이런 분들이 정치적 대표자를 국회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본질인데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이 파괴하겠다는 그 발상 이것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제를 바꾸면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셨습니까? 기상천외의 일이죠.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게 상상 못했던 일인데요.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지금 우리 국민을
알바니아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위성 정당이 통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이 독일이나 뉴질랜드 수준의 국민이냐, 알바니아 수준이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예. 3+알파에서 알파가 비호남, 그러니까 호남 이외에 다른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6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룹이 그동안 민주평화당과 계속해서 공조해왔고 연대해왔고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촉구를 같이 노력해왔어요. 소상공인 기본법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이뤄낸 성과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 21대 국회에서 650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뭐 관심이 없고 그럼 결국 이 기호 3번 3당과 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944님께서 손학규 대표가 추구하는 건 중도라고 하는데 민주평화당은 중도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대표님도 뭐 남북 문제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뭐 현장에 가장 많이 나간 분인데 이게 중도하고 이념이 맞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제대로 된 진보 유럽에 가면요 정의당도 뭐 한 중도 우파쯤 됩니다. 그런데 뭐 잘 해봐야 진보 개혁이라고 해봐야 예. 중도죠, 중도. 그리고 예. 중도가 있고 지금 수구가 있는 거예요. 예. 수구가 어디라고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 스펙트럼이 폭이 좀 넓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남북 문제인데 손학규 대표나 바른미래당이 그 유승민 씨는 좀 달랐습니다만 예. 햇볕 정책,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죠. 예. 증거물로서 뭐 이념적인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에 대한 입장을 오늘도 정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의 당 사정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종로가 그렇게 특별한 선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역 주민들도 역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공포가 큰데요. 예.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고 또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총선 후보자 한 명 만나보죠. 대통령에 입에서 국민의 입이 되겠다면서 21대 총선에 나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긴 처음 와보네요. 그렇습니까? 네. 아늑하죠? 네, 아늑하고 밖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도 좋고 네, 지금 퇴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좀 마음이 편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퇴근하신 분들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네. 청와대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1월 15일 그때 나왔으니까 아직 한 달은 좀 안 됐네요. 청와대 나오고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각종 언론 인터뷰 하시나요? 아닙니다. 청와대 생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때는 새벽 보통 한 4시 반 그쯤에 눈을 뜨면 일단 뉴스부터 보고요. 예. 아침에 저희가 조간을 한 15개 정도 보는데 그거를 이제 쑥 훑어보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세수를 시작하고 그럼 아침에 회의가 7시 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회의에 필요한 보고자료 만들고 점검하고 기자들 전화 받고 그래서 아침 회의를 쭉 끝나면 오후에는 기자들한테 가서 춘추관에서 브리핑 해야 되고 예. 대통령 일정 수행하고 그리고 저녁에 6시에 끝나지만 퇴근이 뭐 그 시간에 안 되죠.
그럼 뭐 그래도 기자들하고 무슨 이제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한 7시 정도에 나가면 기자들하고 만나도 이게 그냥 뭐 회포로 풀거나 밥 먹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낮에 했던 브리핑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 혹은 이제 배경 설명들을 이제 쭉 해줍니다. 예. 이제 그래야지 기사를 쓸 때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 10시, 10시 반. 그럼 집은 잠만 자요, 정말. 그 때로는 집인가 여관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가족들은 안 봅니까, 얼굴? 거의 못 봅니다. 아침에는 아이가 지금 올해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예. 거고 또 한 녀석은 유치원생 올라가는데 두 아이들은 늘 자는 모습만 봤었고 그래도 이제 저녁에 엄마 얼굴 보고 자겠다고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10시 반, 11시까지 이제 버티고 있어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잠깐 한 1, 20분 보는 게 전부였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이 봅니다. 예. 그 청와대 나오고 다시 정치한다고 했을 때 남편분 반응은 어땠어요? 반대 심했죠. 반대. 네. 그럼 뭐 청와대에서 더 고생해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 얘기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특히나 저랑 가까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뭐 친정집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이제 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뉴스를 보면 정치 관련된 기사들 가운데 웃게 하는 기사보다는 찡그려야 되는 일들 많고 또 싸움을 봐야 하는 일들도 그렇죠. 많고. 예. 근데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 여러 논평들을 통해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고 그래도 뭐 이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고 하니까 좀 그럭저럭 견뎌왔는데 이제는 고민정이라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곳이다 보니 가족들의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아마 제가 고민은 많이 했는데 소명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고 예. 그것이 그냥 단순히 워딩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그분의 행동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 또 참모를 대하는 모습, 국민을 대하는 모습 혹은 일상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조차도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안 가고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봐왔던 정치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약간 글쎄 정치인이란 자고로 저러면 어떨까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예.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제가 나만 알고 끝날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너한테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하거나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절 흔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방송계에서 일하실 때 하고 네. 또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 거쳐서 대변인 됐을 때 뭐 의도치 않게 언론계 선후배랑 얼굴도 붉혀야 되고 네. 잘못된 보도도 바로잡아달라고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죠. 특히 이제 춘추관에 있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 이제 춘추관 기자들이라고 주로 하는데, 그분들하고 얼굴을 붉혀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건 뭐냐면,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예. 일로 서로 각을 세우고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지만, 인간적인 관계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일보에 대해서 제가 뭐 세게 대응을 해도 꼭 나중에는 꼭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근데 이제 기자들하고는 그러한 관계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야당하고는 못했죠. 그 언론계 출신이고 하시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 이명박 또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종편도 생기고 또 보수 신문도 있고 해서 네. 언론 환경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수 쪽으로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올드 미디어들은 그 반문재인, 반민주 이런 성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 이런 거. 무엇이든 진보인지 보수인지 혹은 나의 성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을 보는 이제 청취자, 시청자,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그것을 정치권에서 지금의 진영 자체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글쎄요. 그 국민들이 보시기 예.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막 동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청와대 입장으로는 그 언론이 좀 야속하지 않겠나. 야속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맞아요. 야속한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일단 기사부터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좀 크로스 체크를 여러 번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기자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가는 것이 지금의 이제 언론 환경이라는 게 너무 속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기사의 제목을 뽑는 것들이 주로 이제 데스크에서 많이 하시죠. 그 일선 취재하는 기자들의 의견과 또 다를 때도 있는데 결국은 읽기 좋고 사람들의 눈에 쏙 들어오는 제목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또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러한 이게 시장 논리가 언론 환경에까지 미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인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 이야기 좀 해보죠. 지역구는 당이 일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드렸고요. 그 의견과 당에서 생각하는 전략과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저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조금 큰 구도를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매치를 언론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너무 그쪽으로들 내달리시는 것 같아요.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경원과 붙었을 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뭐 밀리냐 안 밀리느냐의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 나중에 누가 웃을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갈지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거요. 네. 그리고 그 경력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그 경력의 길고 짧음이 가장 결정적일 것이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은 젊은 층의 호소, 또 여성들에게 호소 참 예. 많이 합니다. 예. 여든 야든. 예. 그러나 막상 젊은 여성이 등장했을 때는 늘 그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편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곁에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낱낱이 봤던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조차도 경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다. 이번에 총선 나오시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그래서 청와대를 경력 쌓는 거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에 국회에 저도 포함해서 입성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은, 도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 포부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국회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청취자 의견 좀 보죠. 네. 유튜브로 성우님께서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청와대 있을 때 피곤해 보였는데. 그랬나요? 이번에 당선되면 여성 아나운서 출신 최초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2226번님께서 문자로 국회의원 되시면 청와대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판이나 질책할 수 있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도요. 대변인의 브리핑이든 혹은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에서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예, 귀를 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야당과 보수 언론은 당청 관계가 수직적이다.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가 보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과연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청 관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예. 제가 대변인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이니까요. 그 전에야 제가 이제 부대변인이었으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하고 있던 시기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당의 의견에 대한 수용 정도도 저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 모시고 큰 선거 2번 치렀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네. 이 다 압승했거든요. 근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그때처럼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늘상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지율도 나오고 뭐 무슨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지만 제가 청와대에서 배웠던 것은 왜냐하면 국정 지지도가 거의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제 청와대 대변인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 방마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이제 대통령께서 걸어주셨는데, 그게 사람을 은근히, 그래서 가온이라는 걸 거나 봐요. 은근히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좋다고 해서, 지지율이 좋다고 해서 내가 혹시 거기에 붕 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떨어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건 아닌가? 그러지 말고, 할 일을 해 나가자. 라는 것을 단련해왔던 어찌 보면 청와대 생활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쨌든 반환점 돌았지 않습니까? 네. 뭐 자체 평가는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이 2년 넘게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 풀어야 될 것들도 숙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경제도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시선이 국회로 쏠려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일을 조금 적게 한다든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을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일 중독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지금도 보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그 기사로 인하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위기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강원도 산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5374님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처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신뢰가 가네요. 늘 따스한 정치 응원합니다. 이런 격려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3818님께서 김의겸 전 대변인 불출마에 대한 생각 듣고 싶다고. 네. 인간적으로는 같이 좀 안아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정치적으로는 당의 판단도 있을 테고 또 본인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저는 김의겸 대변인스러운 결정을 하셨구나. 청와대를 나갈 때도 쉽지 않은 결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본인이 하셨었고요. 그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불출마 선언을 하실 때 마지막쯤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제 거론하신 걸 보면서 역시 내가 모셨던 대변인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도 아마 전체 판세를 아마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결국은 부동산 문제거든요. 만일 이번 총선에 그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이 부동산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결국 정책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있었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나온다는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들이 어느 정도 조금 멈춰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거야말로 너무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변환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시장 상황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바라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큰 의지와 각오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대변인 얘기 나온 김에 그 김부겸 대변인 물러나고 고민정 대변인이 들어왔고 지금 또 후임으로 중앙일보 강민석 기자가 네네. 거론되는데 김부겸 전 대변인도 그렇고 언론사에 있다가 바로 사표 쓰고 이렇게 청와대 가는 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물론 뭐 전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겁니다. 네. 청와대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과연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해당 언론사와 권한 유착이 있느냐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은 오히려 전혀 없었다. 너무하다 싶을 만큼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언제 한번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냥 이제 하마평에 올랐다는 기사인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되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떠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청와대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랄까 의아한 점이랄까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각을 세우는 언론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인데 그 중앙일보 출신 그것도 보도국장 출신을 청와대로 데리고 온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마치 가는 것처럼 가정하에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민주당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는 청년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성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뭐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청와대도 그렇고 뭐 장관직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꽤 많이 여성들이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정치권 국회의원들은 여성, 청년 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따져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이거든요. 네네. 이런 현상이 근데 타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 하셔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도 30% 이상 공천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다 해도.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실 때도 그리고 장관을 임용하실 때 또 비서관을 선임하실 때도 늘 그 여성 30%를 굉장히 염두를 많이 해두셨었고요. 이제 그러한 역할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 같은 이런 여성 정치인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확실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는 것을 보여드려야 제 뒤로 따라올 누군가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계속 그 길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들어가시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공감의 정치, 그리고 품격의 정치. 공감의 정치, 품격의 정치. 네. 근데 들어가서 품격 세우기가 쉽지 않던데요.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얘기 나오는데 품격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 앞에 말로써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망언들, 폭언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으로서도 많이 견뎠고 참았고 버텨왔습니다. 예.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도 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인터뷰에서 그 출마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라는 질문 받고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네. 격려의 메시지였습니까? 격려와 걱정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네,
뉴스를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보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국 선거는 정치인들이 꾸리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판이기 때문에 즐거운 판 그리고 희망적인 판으로 함께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정면 인터뷰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작년보다 6단계 상승한 3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까지 한국이 기록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합니다. 이번 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에 출범하였습니다. 반부패 개혁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범정부적인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청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 또 부패 신고, 공익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부처로 넘기는 거죠, 일단. 예, 저희가 이 기초적인 그 조사를 해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조사기관, 수사기관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예, 혹은 뭐 권고하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청탁금지법 때문에 권익위를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김영란법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봐도 되겠죠? 예, 저희가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 후 2016년 9월부터 시행돼서 3년 정도 시행되어 왔습니다. 작년 8월에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로 일반 국민들은 88% 이상 또 이 언론인도 79%, 또 공직자들은 97% 가까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는 각자 내기 일명 더치페이가 거의 정착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과하면 우리 경제에 안 좋다, 특히 소상공인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달 23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9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59점을 받아서 180개국 중에 39위를 기록했다. 일단 부패 인식지수가 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부패 인식지수는 정치, 공공 분야에 대해서 인식, 부패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 반부패 NGO 단체인 독일에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측정하진 않고 부패에 관련되는 국제 평가 기관들이 측정해 놓은 지수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0개국 중에 39위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좀 깨끗한 나라로 좀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서는. 예, 우리나라가 95년부터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에서 2019년에 59점 그리고 39위 기록을 한 것은 역대 최고 점수이고 최고 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지금 CPI는 정치 분야와 공공 분야에 한정해서 정치와 공공 분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뇌물이 공공연하게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청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결과를 이전까지 평가 결과하고 비교한다면 이번에 6단계 올랐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예. 물론 이 결과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열망과 참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반부패 개혁 정책을 추진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 순위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2016년에는 52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51위, 그리고 2018년에는 45위, 그리고 작년에는 39위로 현 정부 출범 후로만 본다면은 3년 연속 부패 인식 지수가 또 등위가 아주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00점부터 50점까지가 덜 부패하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고 49점부터 0점까지는 더 많이 부패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덜 부패 쪽으로 오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1위가 덴마크, 2위가 이건 18년도 자료네요. 뉴질랜드. 이렇게 하여튼 선진국 쪽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50위권 정도 되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순위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덜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권익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부패 정책, 청렴 정책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데가 이제 일본이 있을 테고. 예, 지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또 일본, 대만 등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CPI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고는 다른 또 다른 국제기구 국제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공공 청렴 지수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연구센터에서 측정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에 19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에서 미국 트레이스사와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한 부패 지수에 따르면 뇌물 위험 매트릭스 지수인데 또 이 역시 물론 규모가 작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은 우리나라를 가장 뇌물 위험이 없는 국가로 평가하고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훨씬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위겐 라벨르 국제 반부패 의장을 접견하고 2022년까지 국제 부패 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보실 때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곳에서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으로 만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나 참여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은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패 인식 지수가 높다고 하면 역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도 좋아지겠죠. 예전보다 더 훨씬 좋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독일 베텔스만 재단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뇌물과 같은 한국의 부정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 홍콩 소재 부패 분야 국제 컨설팅사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부패 근절 업무를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뇌물수수 근절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청렴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청렴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2년까지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패 인식 지수는 공공 분야나 정치 분야에 한한 거지 않습니까? 국한된 건데. 이 높이기 위해서 20위권 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또 뭐 법제도 안비랄까요? 또 국민의 인식이랄까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금년에 그 시행하고 있는 이제 공공재정 환수법이 금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가 그 보조금 지원금 약 229조 원 상당이 그 적용 대상인데요. 예. 그처럼 국민의 일상 삶 속에서 부패나 어떤 그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고 또 국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정책을 정착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또 공직자들의 그 이해충돌 방지가 지난번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 그게 빠지게 제외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 1월 달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이미 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그 공직 기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기존에 있는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그런 부분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화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홍보하고 하는데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지금 자료를 2002년부터 쭉 보고 있는데 그 내려갔을 때 점수 CPI 점수가 내려갔을 때 보니까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있다든가 또 검사들의 뭐 스폰서 사건이 있었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예. 방산 비리가 있었다든가. 네. 그럼 점수가 많이 내려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리 같은 거를 잡아야 될 테고. 네. 청탁금지법 때문에 점수는 올라갔고 또 신고자 보호 강화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신고자 보호 강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겁니까? 신고자는 그 부패 신고자, 공익 신고자 다 포함되는데요. 신고자는 그 부패 신고, 공익 신고, 공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익 신고자 보호법 또 부패 방지 권익법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신고를 누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수사기관이든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는 알려지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형벌을 가하고 있고 또 그 권익위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신고자로 인정이 되면은 그 신분 보장 조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에서 해임되거나 또는 그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됐을 때는 권익위에서는 그거를 신분 보장 그 보호 조치 결정을 해서 원상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을 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2차례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 보호 조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그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 조치가 되고 또 신변 보호 신고자라든가 신고에 협조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위해가 가해진다 했을 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 징계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이 그 위험이 있을 때는 그거를 감면하도록 하는 절차를 저희가 그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나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텐데 뭐 언론 보도에 나쁜 것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뭐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이익을 주거나 뭐 한직으로 배치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종종 보도를 봐가지고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느냐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그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분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큽니다. 신고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는 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말씀은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자는 익명 처리되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했을 경우에 역시 공익신고로 접수받아서 조치 진행되고 역시 그 신고자는 계속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작년 7월에는 그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없는 또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 권익위에서 그 변호사를 위촉해서 그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신고자 되실 분들이 저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호인들하고 매칭해서 신고했을 때 그 유효한 비실명 대리 신고로 인정하고 그 변호사 비용을 권익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부패 관련된 일을 접한다거나 봤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상금 같은 거 있습니까? 예, 보상금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은 최고 30억까지, 또 포상금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2억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정액죄를 제외하고 그 보상금 같은 경우에 그 공공재정에 그 회복한 금액의 30% 목표로 지금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이건 보상금에 또 세금도 있겠죠. 그 문제는 예. 자, 근데 국제 반부패 회의가 올해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년 10월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8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예. 그때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제19차 국제반부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학계, 민간 언론 등 140여 개국의 그 반부패 인사들 약 2,000명 정도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큰 행사네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강요들 참석하는 굉장히 그 민관 반부패 포럼, 공동 포럼입니다. 우리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주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작년부터 준비하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죠? 예,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그 선진국들의 그 반부패 정책이나 교훈 그런 경험을 우리가 그 전수받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어떤 그 부패 수준을 공인받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아시겠지만 부패는 이제 국내의 문제만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이 부패가 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는 굉장히 그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30년 앞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그 진실, 또 이 신뢰, 투명성 어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국제적인 반부패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도 당연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국민 인권 권익을 위한 기구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그 억울한 점이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받을 통로는 다 마련돼 있는 것이죠. 예, 이 국민들과 그 정부 간의 그 소통 창구 역할을 국민신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총괄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그 생활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또는 그 행정기관의 그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어떤 그 조치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되시거나 부당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의견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라든가 다양한 그 도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권익을 되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분은 당연히 보장될 테고. 이제 민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패 공익 신고하고는 약간 절차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지금까지도 그 국민들 삶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여러 가지 그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에서는 구성원들 모두 기존의 반부패 개혁 정책과 함께 더욱더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청렴이나 공정 문화가 그 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정 환수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고, 또 기회의 장벽이나 불평등한 출발선,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도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공직기관 확립 그런 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이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가 우리 또 공직 사회가 정말 믿을만하고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그 단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죠. 예, 감사합니다. 반부패 청렴은 그 모든 국가 정책과 우리 삶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역설적이지만 반부패 청렴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간의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렴 이 자체가 원칙과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하는 그런 때까지 저희 권익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저희 권익위 하는 어떤 그 반부패 정책이나 여러 가지 민원 처리, 행정심판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보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부패지수 7558님께서 주변 나라 순위와 1등 공유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잠깐 알려드리면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 순이고요. 예, 미국이 23위, 일본이 22위, 우리가 39위, 중국이 82위, 북한이 180개 중에서 172위 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